일단 게임 회사란 무엇인가? 이게 주제가 다들 게임 쪽에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다 프로그래밍 아니면 디자인 아니면 이제 게임 기획, 스토리텔링 이쪽이시죠? 혹시 사업 쪽 이런 쪽 지망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게임 사업을 사람들이 몰라요. 게임 사업, 운영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실제로 게임 회사들에 있어서 게임 사업, 운영 쪽 인력이 4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런 쪽이 대부분 기획 쪽 분들이 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게임 회사들 공채나 취업팀들 나온다 보면 게임 사업,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지원을 안 해요. 지원을 안 하니까 그냥 이제 사람들이 되게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만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되게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쪽에 관심을 미리 가져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출신이었고 현재 저희 업계 내에서도 가장 좀 각광받고 있는 쪽이 게임 사업, 운영 쪽 이런 쪽이 있습니다. 자, 일단 게임 사업에서 게임 회사에 대해서 게임 회사를 왜 가려고 하세요, 다들? 그죠? 왜 게임을 만들려고 하세요?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드리는 거 다 답이 없어요. 다들 게임이 좋으셔서, 게임이 재밌었으니까 라는 주제를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는 게임이 좋아서 게임 회사에 가고 싶고 게임을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같은 분들은 제가 주위에 계신 프로그래밍 요 주제 보신다고 지금 집중을 안 하시는데 프로그래밍은 진짜 자기와의 싸움, 얼만큼 많이 자리에 앉아서 소스를 많이 치고 하드 코딩을 하느냐 이게 승부이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얼만큼 계속 이제 창작물을 그려가고 자기 실력이 좀 더 나아지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뭐 기획 같은 경우에 역기획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나는 게임을 하는 게 좋아서 게임 회사에 가고 싶다 라는 분들은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 가서 되게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나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자, 일단 무거운 주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음 좀 즐거운 주제로 넘어갈게요. 누구나 꿈꾸는 게임 회사 생활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만든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즐겨주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월급도 준다. 그리고 게임이 출시해서 대박이 나면 1천억금을 꿈꿀 수 있다. 유명한 게임을 개발하면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게임 업계의 꿈이자 그리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거기에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밝고 즐겁고 꿈만 꾸시라는 게 아니고 약간은 현실적인 얘기,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게임 회사, 꿈속의 게임 회사는 꿈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의 게임 회사 다들 안 다녀보셨고 게임 회사에서 근무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잘 들리세요? 잘 빠르죠? 괜찮아요? 안 다녀보셨기 때문에 현실의 게임 회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꿈꾸시는 회사랑. 일단 그 점을 알고 저는 회사에 지원하고 가자라는 점에서 우선 앞에 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게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뇌 구조입니다.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보이세요? 야근. 월화수목금금. 저건 우연할까요? 그쵸? 예, 보시면 뭐 글씨가 큰 거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고, 업무도 있고, 월화수목금금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포기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모든 거. 노란색은 잘 안 보이시죠? 노란색이. 예, 노란색이 되게 부정적인 얘기인데 안 보이니까 됐어요. 그 연봉 이런 것도 있고요. 장점이 기회, 그리고 성장, 복지, 그리고 사람,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좀 더 많긴 한데 솔직히 꼭 게임 회사라서 월화수목금금금인 건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도 상당히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푸카 다닐 때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회사 다닐 때도 솔직히 업무나 사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다들 있어요. 야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게임 업계에는 그 크런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런치 기간이 뭐냐면 게임을 출시하기 전, 그 다음에 게임을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누구나 나중에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상식이에요.
게임 출시하기 전후로 상당히 업무가 많아지고 빡세지는 그런 기간. 그거를 크런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온라인도 있었고 모바일도 있었고 IT 업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 같은 거예요. 자, 일단 게임 회사에 대해서 장점하고 단점을 보셨잖아요. 자,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기획자의 모습입니다. 예, 몇 년간 스토리도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난 게임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윗대가리들이 결정적일 때 내가 생각했던 스토리와 달리 그냥 이런 적을 넣으래, 뭔가 뭐 세 보이는 애를 넣으래 라는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서는. 근데 요 모습을 다들 꿈꾸시니까 저는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염두에 두시라, 그리고 이 정도 받아들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게임 회사를 입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기도 한데 입사 후에 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임 회사는. 왜? 다들 기대하시는 것과 기대치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 기획자였어요. 기획자. 그러면 다음에 디자이너겠죠? 모두에게 나의 예술을 공부한 내 의견을 존중해줘 라고 했는데 모든 오브젝트를 빨갛게 칠하래요. 지금까지. 나의 이 예술호를 다 무시하고 나의 캐릭터 배경 다 빨갛게 칠하래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AD가 찍어 누르면. 근데 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저는 이런 좀 나쁜 케이스도 가끔은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래머. 솔직히 저는 이거보다 프로그래머 저희 TA 분한테 아까 물어봤거든요. 버그 계속 나오는 게 이거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했는데 뭔가 아무런 에러가 안 나는 게 더 무섭대요. 버그가 없는 게. 네, 버그가 없는 게 더 무섭다고. 완벽한 리가 없는데 왜 이게 그냥 구동이 되지?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QA. 아까 QA도 게임 운영과 사업 분야에서 어느 회사나 다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QA에서 기획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QA에서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깊게 파고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획 쪽으로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QA를 자신의 육체적인 노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점프만 했다 하는, 뭔지 모르지만 점프만 하고 게임이 크러시 날 때까지 이것만 했다 라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나쁜 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QA 쪽을 경험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QA를 상당히 많이 뽑고 있어요. 혹시 QA가 뭔지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니면 다른 분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의 모두가 친절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어둡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강연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러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회사를 이제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와서 이제 강연을 해드리고 팁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실제 게임 회사는 아무리 게임 회사라도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게임을 만들면 출시도 해야 되고, 출시하면 업데이트를 쳐야 되고, 업데이트를 치면 운영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이벤트, 월화수목금 그 게임 쪽 들어가면 요일 이벤트, 요일 던전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창작적이고 새로운 것을 한다라는 생각은 약간은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역시 회사도 모두가 다 이렇게 신작 개발하고 싶게 하지만 유지보수, 그 다음에 게임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들, 이런 일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복적인 일은 해야 할 수가 있다. 이런 점도 마음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는 제가 게임 회사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게임 회사의 현실이 나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꿈과 현실 이 세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시라는 면에서 나쁜 면만 좀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느 게임 회사를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인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나중에 게임 회사를 정해서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게임 회사를 찾는 방법, 어느 점을 체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점을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앞에 엮고 말씀드린 이제 꿈이냐 현실이냐, 이 부분이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있어요. 게임 같은 경우에 아직도 대박의 꿈이 있습니다. 항상 1년에 대박을 쳐서 1천억금으로 한순간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50억 이상, 100억 이상 모아서 어느 순간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아까 저는 원래 그 퍼블리싱 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제가 인사팀 오기 전에 검토한 게임이 국내에서만 제안받은 게 한 640개 정도 됐어요. 근데 저한테 제안 들어온 게임 이외에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게임까지 다 치면 국내에는 대략적인 팀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개발사들,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이상의 회사가 한 2,50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해요. 그 중에서 계속 게임을 계속 다 만들고 계시겠죠. 근데 그 내에서도 항상 2개 내지 3개 회사는 항상 새로운 신화를 쓰고 성공 신화를 쓰고 저희가 아는 뭐 인벤이나 뭐 이런 데서 뉴스로 뜹니다. 다시 인터뷰하시고 저는 드디어 꿈을 찾았어요. 뭐 꿈을 성공을 이뤘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640개 정도라고 그랬었죠. 그럼 나머지 600개 넘는 회사들은 뭐 중박이나 어느 정도 또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게 다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에서 여러분들이 경력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방법,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그만큼 되게 위험도가 높거나 아니면 어려운 거. 우리 게임 보면 다 강화 확률이 있잖아요. 강화 확률이 점점 몇 강 높아질수록 점점 낮아지잖아요. 예, 그게 딱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점점 강화 확률이 낮아질수록 대신에 1강에서 2강 갈 때는 공격력이 1 늘어나면 15강에서 16강 가면 공격력이 한 200 정도 날 겁니다. 그만큼 확률이 어렵고 대신에 보상은 더 커지는 거. 이런 확률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회사를 고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대박을 한 방에 꿈을 이뤄서 이거 첫 게임 만들고 바로 은퇴하겠다. 난 30대 요트 사서 이제 뭐 놀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흔히 알려진 게임, 대기업 게임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회사들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요거 되게 많이 찾았는데요. 이 컴투스가 없는 게 있어서 있는 이미지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예. 흔히 알려진 넥슨이나 넷마블이나 NC나 블루홀 스튜디오 아시죠? 예. 이게 온라인 회사에서는 요즘에 되게 뭐랄까 꿈의 회사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각광을 받더라고요. 예. 그 되게 이쪽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컴투스 안정적인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급 게임 회사. 다들 여기 있는 건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넥슨이나 이런들도 다 중견급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외에 네오이즈나 웹젠, M게임, 네오풀, 드래곤플라이, 엔트리브, 스마일게이트, 소프트맥스, 게임빌, 리메이드 이 이외에도 제가 이름 될 수 있는 회사들은 50개가 넘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 나 그 게임 했었는데 이러면서 알 수 있는 회사. 저는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는 그래도 중견급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가 안정적인 데예요. 대신 안정적인 데는 약간 리스크가 더 낮아지는 대신에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보상도 약간 더 낮아지겠죠. 중소게임 회사의 일단 모습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케이스로 데리고 온 거예요. 좋은 케이스로. 이게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냥 평소급이에요. 작년에 저는 게임 퍼블리싱 하면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게임의 그 각지에 숨어 있는 게임 회사들을 방문해서 너들 게임 못 만들고 있니? 멱살 잡고 끌고 와서 너들 게임 보여줘? 막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 말고도 이렇게 퍼블리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큰 회사들은 퍼블리싱 팀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소규모로 하시면서 이제 뭐 3명이서 기획, 프로그램 이렇게 3명이서 하는 분이 있고 제가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픽도 하고 제가 스토리도 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뭐 일반적인 평균적인 저희가 게임 회사 스타트업이다 라고 하면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 책상가의 간격도 넓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정말 눈물 나는 분들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항상 그분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되게 착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대기업, 앞에 보여드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회사들에 대해서 너무 분위기가 좀 침울되나요? 요 부분만 좀 넘어가면 이제 뒤에는 조금 더 즐거운 분위기로 갈게요. 앞에 보여드린 큰 대기업 회사들에 대해서 저는 리얼리티 현실적으로 좀 찍어드리고 싶어요. 이 큰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얼만큼의 매출을 내고 있나 라는 자료인데 요건 조금 자료가 복잡하거든요. 그렇다고 적을 필요 없고 눈으로 한번 훑으시면 돼요. 아, 이 정도 급이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적거나 필기하지 마세요. 예, 전체 게임 업계 쪽이 보면 여러분들이 지망하시는 게임 사업 이런 쪽이 한 절반 정도, 나머지 뭐 광고, 유통, 그다음에 뭐 인앱 내에서 이제 뭐 뭐지? 예, 인앱 결제 말고요. 이제 광고 리워드 광고 하든가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이 한 절반이 넘어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보시면 2012년에 전체 종사자들이 뭐 95,000, 요 이제 개발자가 5만이었는데 보시면 조금씩 줄고 있어요. 네,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전체 95,000에서 이렇게 계속 줄고 있어요. 주는 이유가 뭘까요? 성공률이 낮으니까. 어떻게? 성공률이 낮아서. 성공률이 낮습니다. 또 자기 적성이 안 맞아서. 저기 수선이 안 맞았어. 격조진 게임 많아요. 뭐 흔히 양산형 게임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퍼블리셔로 돌아서. 퍼블리셔 돌아서면 돈이 있어야 돼요. 퍼블리싱은 돈 갖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죠.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거의 다 맞아요. 그런 주제도 맞고,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 했던 규제들, 요거에 의한 좀 매출 하락, 이런 것들 좀 크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전체 종사자를 준다는 게, 솔직히 2012년도, 2010년, 11년도, 이때가 창업붐이 엄청 불었습니다. 게임회사 창업붐. 저도 그때 창업을 했었고, 제가 이때쯤에 망했어요. 요 사이에 딱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나왔었거든요. 요때가 언제냐면 딱 게임을 가지고 소규모 자본금을 가지고 게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자본금이 바닥날 때쯤에 이제 게임을 또 완성을 못 하거나 아니면 게임이 시장에서 반응을 못 냈을 때 이럴 때는 사업을 접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전 크다고 봅니다. 자, 뭐 요거 직군별로 보시면 전체 개발, 이건 프로그래밍이에요. 전체 회사가 프로그래밍이 한 절반 이상, 디자인이 한 30%, 아까 말씀드린 사업, 마케팅 이쪽이 이렇게 있고, 요건 뭐 지원 부서, 그다음에 시스템 쪽은 요즘에 서버 프로그래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서버 플랫폼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쪽이 요즘에 되게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명 미만의 회사가 전체의 89%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흔히 이름 들어본 회사들, 얘기하면 이름 아는 회사들이 전체의 10%밖에 안 돼요. 아니 이거 찍으실 내용은 없다니까요. 찍으셔도 돼요. 되게 좀 작은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학력별, 그리고 연령별, 성별. 근데 요거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에 되게 여성 개발자분들과 이게 되게 늘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한 5분의 2, 5분의 절반 정도 가까이 이제 여직원들이 계시거든요. 방금 콘두스 오고 싶으셨죠? 여직원들도 되게 오고 싶어요. 저희가 여직원에 대한 복지가 되게 좋거든요. 대신 남자들은 그렇게 대우 안 해줘요. 요거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작년 2015년도 이제 각 회사들의 매출이에요. 보시면 NC소프트, 리니지와 뭐 아이온 이런 것들이 1년에 약 8,300억 정도. 직원 수는 2,400명이에요. 많죠? 그 판교에 가면 NC 건물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안에 저 2,400명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넥슨이 3,000 뭐 이 정도 되는데, 근데 넥슨은 본사가 일본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일본에 있는 인원은 빼고 한국에 있는 인원들만 약 3,300명. 이쪽에 넥슨 GT라든가 넥슨 네트워크라고 부산에 가면 있어요. 그거는 부산 이제 그 시스템 운영과 QA 쪽 조직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뭐 1조 8천억 이렇게 매출을 했고, 그다음에 넷마블 다들 아시는 뭐 세븐나이츠, 모두의 마블 이게 작년에 1조 한 천억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2,800명. 여기가 저희하고 이제 한 500m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서로 막 되게 신경전 많이 해요. 옥상 올라가면 서로 이 건물이 보여요. 막 침내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지내는데 약간은 저희하고 좀 라이벌 같이 이렇게 지내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컴투스가 작년에 이제 약 4,300억 정도를 했습니다, 매출을. 그래서 전체 게임 회사 순위에서는 저희가 한 5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뭐 흔히 아는 네오위즈, 웹제. 웹제는 그 작년에 한창 대박친 게임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뮤. 그걸로 이 수익을 거의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요즘에 약간 좀 힘든 위메이드, 안타깝죠.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쪽 페이지에? 옛날 게임들 되게 안 하실 것 같죠? 근데 그 게임 다들 그 게임 결제율의 비밀이라고 아세요? 요즘에 워낙 이런 거 기사로 많이 떴는데 전체 100명의 유저가 있으면 그 중에 실제 결제하는 사람들은 한 3명, 4명 정도예요. 그리고 그 3명, 4명을 좀 더 확대를 하면 결제한 사람들 중에 한 10%? 10% 인원들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끌어냅니다. 네, 저희도 게임 하나 내놓으면 그냥 500, 600만 원 결제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셨구나 정도예요. 네. 5, 600은 그냥 하셨구나 정도예요. 아까 그 뮤 말씀하셨죠? 예. 뮤가 작년에 유저 간담회를 했는데 이건 비공식이에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유저 간담회 했는데 유저 간담회 기준이 뭔지 아세요? 1억 이상 결제자예요.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5명? 20명 넘었습니다. 15. 자, 아까 넥슨 보여드렸죠? 3,300명. 넥슨이 요렇게 회사들이 있어요. 요렇게 회사들이 있고 요런 회사들을 지금 한 번씩은 눈에 넣어주세요. 네, 다들 나중에 가시면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뭐 사업 구조라든가 인원들이라든가 네. 현재 매출 1위에요 전체. 그다음에 히트는 퍼블리싱 게임을 했죠. 예, 퍼블리싱 출시해서 지금 계속 성공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바일 게임을 더욱더 주력으로 나간다고 넥슨이 얘기를 했어요. 이쪽 인원을 더욱더 확충할 거고. 자, 그리고 NC소프트. NC는 원래 정통적으로 온라인 회사긴 한데 지금 모바일 쪽 조직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쪽 인원들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모바일이 되세요. 네, 자기들이 갖고 있던 리니지라든가 아이온이라든가 이쪽 IP를 활용한 게임들을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모바일 쪽에 좀 진출을 적극적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넷마블. 네. 보이시죠? 네, 빠른 태세저다. 요거를 제가 실제로 더 적고 싶었는데 이만큼 더 있어요. 여기는 자회사가 31개, 오늘자로 32개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넷마블의 본사는 한 4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자회사예요. 자회사라고 뭐 이상한 건 아니고요. 개발사, 퍼블리싱 계약하는 데를 다 자회사로 사드립니다. 통이 커요. 게임 계약하면서 회사도 같이 사버려요. 대표적으로 네오플, 넥슨. 그 뭐죠? 넥슨이 네오플 이런 자회사. 예, 그렇죠. 그 던파하면서 사고. 요즘에는 게임이 좋으면 회사도 같이 사버리더라고요. 요즘에 약간 좀 그런 케이스로 많이 합니다. 예. 어차피 회사 초기 회사를 사는 비용이 나중에 거두는 그 매출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투자 비용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터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몇백억 들어도 몇천억 들어도 그냥 사버려요. 이렇게 있고. 이게 흔히 그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많이 말하는 3N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넥슨, NC, 넷마블. 원래는 네오위즈 4N이 있었는데 네오위즈가 많이 안타까워졌죠. 자, 그럼 게임 회사.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다 이제 뭐 그 게임 회사를 들어가시는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되게 쉬운 기초 단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 회사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게임잡. 기본입니다. 기본. 게임 회사의 모든 게임 회사는 게임잡의 구인을 다 냅니다. 게임잡에 없는 정보는 게임 회사에서 실제 채용한 게임잡에 없는 정보를 채용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게임잡 광고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회사는 좀
되게 마이너하거나 되게 영세하거나 그런 회사들이에요. 게임잡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를 찾으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사람이 뭐 잡코리아 이런 데도 다 쓰긴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게임잡을 기본으로 돌아가요. 왜냐 사람이냐 이런 데는 다른 데 특성화되어 있는데 게임잡은 오로지 게임 쪽에만 되어 있어요. 다른 쪽을 하질 않아요. 여기 보시면 게임잡 첫 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뭐 스페셜 체험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쭉쭉 넘기세요. 쭉쭉 광고예요. 쭉쭉 넘기시고 아래쪽에 내려가면 오늘자로 올라온 이제 구인 광고 이게 밑으로 글이 쫙 돼 있어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내가 찾는 직업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취업지원센터, 예. 뭐 지역별로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도 있고 아마 IT 전문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을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직접 앉아 있으면 누구도 와서 갖다 주거나 알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찾아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잡코리아, 사람이에요. 제가 요 단계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제 저희 회사들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데다가 다 광고를 내고 있어요. 채용 광고 이런 쪽을. 잡코리아까지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길 가다 보면 길에 내 있는 벽보라든가 아니면 판교 쪽에 사시는 분들 보시면 판교 그 기둥 쪽에 저희가 항상 광고를 하거든요. 뭐 그런 쪽을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터넷에 있는 카페들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네이버는 가시면 뭐 스펙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보시면 다 취업 정보 엄청 올라와요. 예, 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가보신 거고 아버님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꼭 찾아보세요. 자기가 찾아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성공률이 높은 방면 인맥입니다. 인맥. 물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인맥이 엄청나게 많다라든가 뭐 나는 형님이 뭐 택진이 형이야 그래서 NC는 금방 오라 그랬어 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닌데 근데 게임업계에서 가장 이직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맥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직이 아니고 처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분명 주위에 찾아보시면 게임 회사 쪽에 재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선배님들이나 뭐 아까 보니까 취업 졸업하신 분들 강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든가 자기 주위에 게임 회사에 일단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은 항상 3촌 이상, 4촌 이상 넘어가면 누군가는 있습니다. 어딘가는 걸려요. 뭐 오늘 저도 여러분들이 인맥이 될 수도 있죠. 네. 빠르시네요. 좀 이따 명함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거와 그다음에 인맥 소개로 하는 거. 현재로서는 게임 회사의 그 모집 채용 광고는 거의 이쪽이에요. 여기 2개. 아니면 저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리크루팅이라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제 광고 뜨는 거. 벽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이런 데 보면 지하철 옆에 광고 이렇게 많이 떠 있잖아요. 지하철 기다리시는데. 그런 데 나와 있는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나쁜 회사인가를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다들 안 다녀보셨으니까. 저도 안 다니면 또 몰랐어요. 다녀봐야지 아는 거지.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회사는 지금 여기 되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남자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되게 신중하게 고르시지 않으세요? 그쵸? 되게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네. 예, 빨리 넘길게요. 예, 되게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 그만큼, 왜 저거를 고를 때는 그렇게 많이 신중하게 따지시면서 회사를 고를 때는 그냥 이거야, 이 감이 가는 날, 오늘 이 날이야. 이렇게 고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체크리스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잡플래닛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면 그 회사의 평균 연봉이라든가 뭐 업계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있는 직원들이 올려요. 네, 실제 직원들이 올리고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 해당 회사의 이메일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꼭 내가 그 회사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다니는 회사에 인증을 하면 다른 회사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내 정보를 그만큼 까야지만 다른 사람에서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주위에 뭐 언니, 형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선배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아이디 하나 빌려서 찾아보시는 것도 되고요. 아이디 없이 그냥 찾아봐도 기본적인 정보는 다 나옵니다. 뭐 리뷰하고 요것만 못 봐요. 요거는 다 보여요. 그래서 자플레잇이라는 것도 꼭 사용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임잡에서 회사 기업 정보 보기 이름 치면은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고 언제 세워졌고 직원 몇 명이고 매출 얼마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연락처가 또 있습니다. 인사팀 연락처라든가 거기서 낸 공고들이 또 모음집으로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나시면 게임잡의 아이디 하나씩 다 만들어두세요. 만들어두고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으면 즐겨찾기로 꼭 해두고 무언가 또 이렇게 알림이 있을 때 하시면 아, 이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구나 라는 걸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게임잡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에게 물어보는 거. 역시 이것도 인맥을 통한 거긴 한데 앞에 말씀드린 정보보다 더 확실한 게 이겁니다. 내부 직원. 내부 직원은 회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좋은 얘기는 안 해요. 항상 뭔가 좀 뭐 우리 회사 물론 좋은 회사지만 이런 점은 싫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거기에 뭐 어떤 뭐 그래픽 쪽은 되게 대우를 받는데 프로그램은 노예 취급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업 쪽은 되게 천대받는데 어디는 잘해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얻을 수 있다면 얻어보고 아니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메일 주시면 제가 이것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인에게 끝없이 내가 과연 이 회사를 가야 할 것인가. 이거 메모를 하세요. 메모할 내용이 아닌데. 끝없이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나는 이 회사를 가야 될 것인가, 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다 보면 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요 부분이 좀 체크리스트인데요. 처음 보는 회사, 좀 이름 들어보는 회사들이 아니라면 요 리스트로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 출시한 게임이 있는가? 있으면 이게 구글 플레이 딱 키면은 순위 나오잖아요. 순위에서 게임이 검색이 되는가? 검색됐을 때 이게 리뷰는 어떤가, 뭐 똥망인지 뭔지 이렇게 이걸 좀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게임이 내가 보기에는 어떤가? 자신의 느낌도 한번 보시고요. 게임이 어떤가 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 대표 이름을 구글링했을 때 이름이 나오는가? 그 회사가 뭘 했는가? 그 다음에 저 관련 기사나 이것도 역시 자본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연락이 왔을 때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이라든가 이거를 나중에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아니면 내가 너무 이 회사가 너무 후려치질 않는가, 너무 열정페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 요거는 이제 팁인데요. 제가 이직을 3번 하면서 느꼈던 팁이에요. 면접하러 가면 면접 대기할 때 그 회사 직원들이 지나다니고 이렇게 보여요. 했을 때 그 직원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회사가 회의실이 있는지 아니면 뭐 휴게실이 있는지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수면실이 있는지 이건 좀 되게 애매한데 수면실이 있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물론 이제 나쁘다는 인식이 되게 많은 게 현실이긴 해요. 네. 집에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뭐 최소한도 그래도 수면실이 있다면 수면실이 깨끗한 가정들은 봐주세요. 네. 그 정도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자, 일단 회사를 선택할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예, 왜 조급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뒤에 안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우선 가버렸었을 때의 페널티를 제가 뒤에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우선 가서 경험을 쌓고 해서 할 거야 라는 생각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봤을 때 내가
어려움을 딛고서라도 가서 거기서 3년, 2년, 3년 고생하고 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을 거야. 가 잘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조심해야 될 회사. 첫 번째, 열정페이 주는 법. 열정이 있다, 재능이 있다, 재주가 있다.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초봉 같은 거 제안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측정되는가를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 그 표에 대충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는 회사들은 악순환입니다. 봐요. 여기, 아이고, 죄송해요. 임금이 낮아요. 임금이 낮으니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지 못해요. 또는 사람들을 뽑아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겠죠. 돈이 적은데 그러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 다시 자본이 적어요. 자본이 적으니까 역시 임금을 못 줘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구조에서 탈출하는 회사를 크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8년 동안 제가 퍼블리싱을 하면서 이런 구조에 한번 들어갔던 회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10% 정도였어요. 이 중에서도 꾹 참고 건져서 그 게임이 갑자기 어떤 이슈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거지 키우기 같은 거 아니면 뭐 저희 그 개복치 같은 그런 뭔가 뉴스에서 센세이션하게 돼갖고 게임이 확 뜨지 않는 이상은 이런 구조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페이나 이런 데 주는 회사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왜 불리한가를 말씀드리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2명, 3명의 일을 다 시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담당 직무에 깊게 파고들기가 어렵고, 인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사수가 없어요. 원래 사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 2년, 3년이 지나서 이제 회사에서 뭐 대리를 달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2년, 3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면 딱히 뭔가 집에 못 가고 뭔가를 하긴 했는데 크게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게 숫자가 잘못됐네. 초심을 많이 잃어버려요. 처음에 너무 힘들고 빡세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나는 게임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년문서로 전직하실 수가 있어요. 요정을 하나 키우실 수 있는데 야근의 요정, 그리고 좀 힘든 그런 정년문사가 되실 수 있죠. 고민이 시작됩니다. 네, 멘탈이 붕괴되고요. 왜 지난 시간들을 이제 테크트리가 이미 틀렸어 이렇게 되면서 되게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이 경우를 겪긴 했어요. 저는 처음 회사가 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크지 않았고 그 중간으로 이제 시도했던 게 창업이었어요. 창업에서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뭐 하긴 했는데 지난 저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경험들을. 자, 그러면 요거는 잠시만요. 벌써 1시간 조금 덜 됐죠? 네. 앞에 이제 회사들을 고르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좋은 회사 고르면 이렇게 안 좋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시간이 많이 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이제 회사를 가기 위해서 쓰실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인터넷에다가 이력서, 포트폴리오 적으면 관련 기사들 쫙 떠요. 이런 게 좋은 포트폴리오다, 뭐다 이렇게 쫙 뜨는데, 저는 제가 실제로 채용을 진행할 때, 서류 면접을 진행할 때 포인트로 보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아마 제가 보는 게 다른 채용 담당자들이 보는 거랑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좋은 이력서 쓰는 법은 인터넷 수없이 많지만, 저희도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법 찾아보면 수없이 많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에서 각 이제 직무별로 하나씩만 머리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게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가. 나는 뭐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로 나를 어느 정도로의 가치를 쳐줄 것인가를 생각을 우선 해보시고요. 그리고
회사에 면접 갔을 때 예,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나요? 근데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지부터 말해줘야죠. 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예. 분명 저희 뭐 사업 쪽 채용을 하러 갔는데 예, 사업 쪽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아 시키는 대로 할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 만약 면접을 보러 가시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세요. 예. 그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고 그 회사가 무슨 게임을 만들었고 그 회사가 현재 뭐를 하고 있는가는 알고 가세요. 가서 알려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예, 나는 무엇일까요? 아,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경험을 가지는 게 최고 좋긴 해요. 게임 제작 경험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IT 전문 학교에서 있으면서 이제 게임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잖아요. 그것들을 얼만큼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 잘 녹여내느냐가 중요해요. 예. 만약 이제 저희 회사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저희 그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기획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봐요. 필기 시험을 보고 내용을 보는데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보긴 하는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실제로 게임 제작까지 해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된 교육 학과나 아니면 이런 이제 IT 전문 학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봐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스타트점이 좀 더 앞에 있으니까. 근데 물론 거기서 얼마큼 퀄리티의 차이가 있느냐 그게 이제 나중에 차이를 결정을 하긴 하지만 게임을 제작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보는 거는 정말 취업에 있어서는 장점이 됩니다. 아 다시 이거 아무도 모르신다고 했죠? 저게 뭐예요? 프로그래밍 아까 프로그래밍 전공 아, 네. 아, 손을 안 드시네요. 전공인데 뭐예요? 이제 기획이나 스토리, 지금 아까 스토리 전공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아마 게임 기획 쪽으로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역기획서라는 얘기는 수업 때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역기획서가 뭔지. 역기획서는 그냥 뭐 어느 게임에 스크린샷 많이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PPT 많이 늘리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도 양 많은 걸 보진 않아요. 저희가 서류 면접할 때 다 기획팀장님들이랑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딱 보면 그 게임이 얘가 어느 부분을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그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는지 이 부분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시는 분들은 역기획서를 평소에는 하지 않겠죠. 예, 취업 전에는 그래도 몇 개 유명한 회사 아니면 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게임에 역기획서를 미리 써두세요. 나중에 취업에 그 과제에 앞서갖고 하면은 되게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그 전에 한 번씩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건 기획 파트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 이런 소스들 있잖아요. 간단한 소스들. 자기가 직접 만든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갈무리나 스크린샷을 뜬 다음에 포트폴리오 내라고 할 때 꼭 내세요. 안 내는 것보다 내는 사람이 두세 배는 더 주목받습니다. 확실히. 물론 소스 코드의 퀄리티도 중요하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이 평소에 하드 코딩 하는 방법이 코드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쪽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소스 코드 짠 것만 봐도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어느 식으로 한다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온다고 그러시니까 자신이 미리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 소스 코드를 미리 준비해 두실 거예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항상 완료 부분 된 거 있죠. 자신이 끝난 부분, 뭐 원화라든가 배경원화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완성된 걸 떼지 말고 중간 과정을 꼭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됐다. 뭐 특히 모델링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중간 과정을 뭐 다 찍으란 건 아닌데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충분하게 만들어 두세요. 그래픽 쪽 지원하실 때 뭐 저는 많은 경우에는 3기가까지 포트폴리오 내시는 걸 봤거든요. 물론 이분은 경력직이다 보니까 워낙 내용도 많긴 했는데 포트폴리오를 많이 내는 건 그래픽에 있어서는 장점이긴 합니다. 장점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력 채용할 때 다 돼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뭐 하는 건 힘드니까 주로 경력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 블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려두세요. 거기다 올려두고 비공개를 해두든가 아니면 뭐 해서 그쪽에 나중에 됐을 때 자기도 그걸 보고 일자별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학교에 계시면서 디자이너 쪽은 이렇게 만드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걸 이렇게 업로드나 어느 쪽에 분류해서 저장을 해두세요. 그런 게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끝인데요. 좀 되게 길었죠. 저도 1시간이나 벌써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채용 진행할 때 있어서 꿀팁을 몇 개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사소한 팁인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 서류를 진행할 때 있어서 서류 면접을 진행할 때 있어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을 맛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류의 사소한 거라든가 아니면 서류에서 좀 등락이 결정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것과 안 드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사소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한글은 게임업계에서 쓰지 않습니다. MS 워드. 그렇죠. 이력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한글 보내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이게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게임 회사는 한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보내주신 이력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아요. 그 MS 워드 쓸 때 최신 버전도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버전하고 그런 건 크게 상관없는데 한글은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PDF로 하세요. PDF하고 그 워드, MS 워드로 하세요.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회사에 문의를 보낸다든가 뭔가를 할 때 그걸 받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면접을 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서류를 검토할 확률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한테 메일 보내듯이 나 이거 보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체크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메일도 쓸 때 저희가 좀 뭐랄까 예의를 갖춰서 예의라는 게 좀 그렇게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 누구입니다. 이런 이유로 메일 보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게임 회사에서 물론 실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뽑을 때 실력이 40, 인성이 30, 팀워크가 30 이렇게 들어갑니다. 메일에서조차 예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과연 얘가 메일도 이런데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지낼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분손하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엔터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요. 엔터도 너무 많이 치지 말고 점도 너무 많이 찍지 마세요. 제가 점점점 언제 점점점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이력서 자소서 쓸 때. 그거 되게 이상해 보여요. 사람이 되게 우울해 보여요. 디프레스하게 보여요. 자소서 점도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보통 평소문 쓰듯이 대신 카톡 보내듯이 쓰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이제 사업 쪽이고요. 프로그래밍이나 그래픽이나 이런 쪽은 크게 영어는 상관없어요. 저희는 토익 안 봐요. 토익 안 보니까 대신 사업 쪽하고 이런 경우에 이런 쪽은 저희가 국내 이외에 최근에 이제 게임 회사들이 다 해외 쪽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도 갖춰두면 사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요거 연봉 테이블인데요.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큰 회사들은 요거 아닙니다. 큰 회사들은 좀 더 많이 높아요. 네, 많이 높긴 한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율성이라든가 그거예요.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라가 아까 말씀드린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실제로 좀 튼실하고 중소정도의 회사라면 자신이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더 창의성이라든가 자기 할 수 있는 게 약간 더 있어요. 하지만 큰 회사에 들어가면은 철저하게 큰 회사에서 바라는 그 파트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회사는 또 큰 회사만의 장점이 있고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만의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게 되면 처음에 제시받는 거는 이쪽에서 요즘에는 더 조금 더 올라서 한 플러스 200? 200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200 내외?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00 내외? 정도 될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이거보다 낮게 얘기하는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된다? 조급하지 마시라. 그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이것보다 작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가 정말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약간 퀘스천을 가져요. 왜냐면 저도 이 생활을 한 몇 년, 8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보여요. 이게 성공하겠다, 돈을 벌겠다, 안 벌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그냥 마음속에 어느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렇고 기획자도 이렇고 크게 차이 안 나죠? 네, 크게 차이 안 나는데 혹시 프로그래머보다 기획자가 더 많이 받나요? 이게 항상 통계의 에러죠. 통계 에러. 통계. 예, 통계 에러. 바닥과 이쪽이 있으면 한 통계 이쯤에 잡혀요. 이게 평균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평균으로 나오거든요. 게임 업계는 다들 아시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편차가 점점 커집니다. 저희 회사도 맨 위에 상위층 분들은 완전 중소기업이에요. 1인 중소기업.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어요. 다들 뭐 저도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이 되길 바라지만 너무 이런 쪽에 이쪽 이상이다 아래다 이런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뭐가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 정도만은 꼭 생각을 해두세요. 네. 그리고 뭐 인상률은 10%라는 건 좀 낙관적이긴 하고 네.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것들은 나중에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1시간 동안 일단 떠들다가 한번 해가 좀 지났는데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원래는 제가 그 이력서 쓰는 거랑 포트폴리오 쪽을 더 이제 중점으로 하려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정보를 얻는 거라든가 이런 거부터 우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은 그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전 분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일본에서도 네. 다니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일본하고 한국에서 근데 게임 회사는 솔직히 어느 나라를 가든 크게 분위기가 틀리진 않아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계약서 위주라서 걔들은 그래서 처음에 어느 회사들 가시든 다들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근로계약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장 안 돼요. 엄청 많아요. 일본은. 그 대신 그 계약서에 돼 있지 않은 부분은 한국은 어느 정도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지라고 하면 일본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딱 계약서에 돼 있는 내용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정의라는 게 되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한테 좋으면은 좋은 거고 나한테 해가 되면 나쁜 건데 근데 일본은 가시려면 최소한 영어를 하는 사람을 뽑아요. 일본어를 하는 사람 뽑지는 않는데 일본에서 개발자를 뽑을 때는 영어는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더라고요. 여기는 차라리 일본어 잘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아요? 네. 제 친구도 영어는 못하는데 일본어를 고등학교 때 이미 능수능란하게 하더라고요. 수많은 이제 양게임들을 되게 얘가 빨리 일본어를 배우더라고요. 또 다른 것들 뭐 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아까 뒤에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앞에 그래요? 일본 예. 그 이제 일본 질문에서 저도 궁금한 게 하려면 그 관련으로 이직은 어떤 기회로 갔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국화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지스타라든가 이렇게 국제 행사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때 컨택한 분들이 제안을 주셔서 갔었어요. 결국은 인맥이긴 하죠, 그것도.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일본 쪽 취업이나 이런 것들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긴 해요. 네네. 취업 박람회보다는 그쪽 그 관련 애들이 카페 만든 게 있었거든요. 아이나비랑 그쪽에서 좀 예. 근데 뭐 일본 쪽을 꼭 가고 싶으신 뭔가 목적이라든가 뭐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으로서 만들고 싶은 게임이 네. 일본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넘어가서 게임 개발을 싶어요. 저는 뭐 지스타도 그렇고 도쿄게임쇼도 그렇고 뭐 차이나조이 매년 다 가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일본향 시장, 일본 출시만을 생각하고 만드는 개발사가 10개가 넘어요. 거기는 국내 출시를 생각 안 하고
일본 스태프들을 생각해서 일본 출시만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한 10군데? 그래서 그쪽 회사 쪽을 시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더 질문드리자면 아까 그런 이제 컴퓨터 쪽에 있으시면서 보면은 게임장 들어가 보면 주로 경력직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생각한 게 일단은 중소기업이든지 어떤 기업에 먼저 취직을 한 다음에 경력직으로 가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이유가 이제 안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좋은 기업이 있다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제 경력을 제대로 쌓은 다음에 대기업에 이직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제가 얘기한 게 약간 그런 투로. 네, 약간 예.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안 좋을 때는 저게 안 좋은 기업이 많으니까. 아니요. 전 중소기업을 가서 이제 경력직으로 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률 높은 케이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중소기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케이스는 맞아요. 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경력직 한 2, 3년 되면 저희도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긴 해요. 네. 다만 이제 할 때 열정페이와 아까 그 악순환에 빠져있는 그런 회사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검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해보면은 금방 나와요. 다른 것도 예? 동시에 또 해주시죠. 먼저 예. 제가 컴퓨터스에 지원하고 싶은데 네. 애니메이터로 제가 공부하거든요. 네네네. 혹시 이제 그런 거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낼때 네. 그쪽 분들이 뭔가 주의 깊게 본다든가 뭐 이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일단은 제가 애니메이터 면접에 같이 들어갔을 때 그쪽 팀장님들이 이제 던지시는 질문 중이 작업 속도가 얼마큼 나오느냐,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신 그 것들이 얼마큼 일관성 있게 나오느냐, 예, 그거를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D와 3D 쪽 애니메이터가 약간 틀리잖아요. 맞나요? 제가 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을 양쪽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선호는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예. 근데 최근에 2D나 3D나 둘 다 선호하는 이제 그 게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둘 다 한다는 건 그냥 선택상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아까 그 포트폴리오 같은 거 준비하실 때 특히 애니메이터 같은 것도 초기하고 이제 완성하고 중간 과정들을 다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서류 시험 때 프로그램에서 좀다 도움된 자격증이 있다면 저도 여기 관련돼서 저희 채용이라든가 이런 걸 낼 때 연관 자격증, 우대 이런 쪽을 공고가 나가긴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 저희는 큰 회사들 꺼져 있었네요. 네, 큰 회사들은 대부분은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봐요. 네, 기술 면접을 면접 보시기 전에 봐요. 면접 날짜가 연락이 오면 그 전에 뭐 1시간이나 30분 정도의 그 필기 시험을 치고 거기 점수. 그러니까 각 회사들마다 자기들만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평가 문제가 있고. 제가 다음번에 또 뭐 강의하러 오게 된다면 그런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이지만 프로그래머로서 이론적인 거에도 항상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시험 같은 것들. 네. 저는 그 게임 기획학과인데요. 네네. 게임 기획학과 교육하면서 이게 전문가적 지원을 따보면 네. 네. 그 게임 기획 전문가적 시험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기획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기획이랑 사업이 되게 뭐랄까 솔직히 프로그래밍하고 디자인은 관련 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어 왔으니까 되게 다른 거 하고 이제 구별하기가 힘드니까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는데 기획이랑 사업 분야는 솔직히 관련된 학과라든가 이런 거에 역사가 되게 짧아요. 짧다 보니까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자격증 플러스 그걸로 자기가 만들어낸 프로덕트가 있으면은 좀 인정을 받아요. 자격증만 가지고는 그렇게 인정을 안 됩니다.
자기가 그 기획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뭐 역기획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획서 이런 것들. 네? 아까 처음 하셨다가 망치셨다고 했는데 혹시 망했죠. 네. 회사 내용이 뭐였어요? 아 부끄러운데요. 앱바다라는 회사였었는데요. 네, 당연히 못 들어봤죠. 그때는 창업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았었고 나름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 중에 70만 다운로드까지 가긴 했어요. 70만 다운로드인데 수익이 되게 안 나더라고요. 네, 그때는 광고형 플랫폼이라든가 이건 나중에 사업적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뭐 BM이라든가 사업 고도화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전 그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70만인데 광고 수입이 되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그래도 빚은 다들 안 지고 2년 반 동안 월급은 제대로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이제 지분 정리해서 끝냈죠. 또 있으니까요. QA팀 들어가려면 QA팀에서 프로그래머로 전향하는 사람도 있어요. QA에서 프로그래머는 솔직히 많진 않아요. 네. QA에서 기획 쪽은 많이 합니다. 왜냐면 QA라는 게 매일매일 게임에 뎁스 있게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의 플로우라든가 몇 뎁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게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도 그 매년마다 QA 하시다가 저희 그 게임 기획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한 3분, 4분 꾸준히 있어. 꾸준히. 네, 근데 QA에서 프로그래머, QA에서 디자이너는 솔직히 많지 않아요. 저는 본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있긴 있다는 거죠. 들었죠. 그런 전설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가보고 싶은데. 근데 프로그래밍 전공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근데 꼭 QA로 시작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업무 자체가 프로그래밍하고 QA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기획이랑 QA는 약간 유사한 점이 있어요. 몰입해서 계속 이제 게임을 해본다는 거. 프로그래머에서 기획이나 QA로 갔다는 사람은 네, 있어요. 네, 저희 회사도 있어요. 저희 회사도 사업에서 기획으로 가신 분이 있고 사업에서 프로그래밍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QA로 가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순서대로 아까 뒤에 이거죠. 예. 창업을 하실 때요. 네. 아는 사람끼리 한 거예요? 아니면 월급을 줘서 고용해서 한 거죠? 아니 어, 아는 분들이랑 시작을 했고요. 네. 아는 분들이랑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가 부족해갖고 그쪽은 이제 외주를 줘갖고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아는 분이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흔히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 무료 버전이라고 있죠. 네, 무료 버전은 무료 버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약간 도움이 되나요? 이건 저도 저희가 퀄리티 이상으로 높이고 싶었는데 다들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크게 매출을 못 낸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창업에 대한 팁이 있다면 창업은 되게 창업을 게임 쪽 창업을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최소한 게임이 요즘에는 이제 물론 이제 시장에서 대작이라고 부르는 게임은 최근에 만들어지는데 최소 1년 8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걸립니다. 평균이에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임들 이름 들어본 많은 게임들은 거의 최근에 뭐 나왔죠? 로스트 킹덤? 로스트 킹덤 2년 넘게 개발했어요. 저희 서머너 주고 2년 3개월. 그만큼 게임을 점점 수기가 길어지는데 창업을 하실 때 나는 RPG 이걸 액션 RPG를 만들겠다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신다면 최소한 내가 프로덕트 2개를 출시할 정도의 자본금은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캐주얼 같은 경우는 물론 되게 다들 좀 빡시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라고 했죠? 크런치 기간? 한 4달 크런치 기간 하시면 사람들이 나가요.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빡시게 하지 마시고 뭐 캐주얼이나 아니면 퍼즐류 이런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한 달 사람들 평균으로 250 계산해갖고 최소한 1년 4개월, 1년 6개월 한 1년 6개월, 18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돈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확실한 뭔가 그 게임이 있으면 게임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게임에 대한 BM이라든가 이 게임을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광고를 할 것인가, 플랫폼화로 갈 것인가 이런 게 있어야지만 됩니다. 요즘에 게임만 재밌으면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게임이 내가 보기에 게임이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나만 재밌어요. 시장의 대중들은 되게 인정합니다.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분들 중에 게임이 되게 비슷한 게임들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대중들이 그걸 계속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수많은 세븐나이츠나 도탑 전기 아주 나왔잖아요. 나와도 유저들은 끊임없이 그걸 선택해 줍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유저들의 선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이 좀 시장에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저들은 새로운 걸 학습하기 싫어하고요. 되게 기존에 나와 있는 시스템이나 UI나 여기서 크게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게임 낼 때 85% 멀티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게임에서 85%는 똑같이 가되 나의 아이디어는 5% 그리고 혁신점은 10% 이렇게 만들어라. 이게 시장에서 성공하는 게임이다. 물론 이제 잠시만요. 저도 이제 서울하고 부산에 가면 인디라 모임이라고 있어요. 인디 게임 만드시는 분들. 얼마 전에 작년 7월에 부산에서 BIC라고 인디 게임 페스티벌 했고 올해도 아마 할 거예요. 7월인가 7월 말인가 할 건데 약간 그 미니 지스타 같은 거예요. 가면 이제 인디 게임들이 작년에는 한 80개, 90개 정도 나와 있었거든요. 해외 쪽도 오고 해서 그분들은 보시면 충분히 자기랑 자기 구성원들은 먹고 살 이상의 매출을 내요. 그런 전략이 있고 게임을 만들어 창업을 하겠다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액션 RPG나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창업을 하는 건 정말 말리고 싶다. 네, 아까 질문. 잠시만요. 아까 처음 질문하신 분도 있었는데 처음 질문하신 분. 네. 근데 그 퍼블리싱 계약할 때 주로 보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퍼블리싱 제가 계약할 때 게임은 저희가 크게 4개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프로토타입, 두 번째 알파 타입, 세 번째 베타, 마지막 이제 완성품, 릴리즈 버전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 프로토타입은 말 그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의 캐릭터가 물론 이제 도트 이런 거 다듬지 않고 게임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기획서와 이제 빌드는 거의 없고 이런 정도가 프로토타입이라고 보고요. 알파 타입은 게임이 전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구현이 돼 있고 전투는 어떻게 진행된다 이게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게임의 순환 플로우 있죠. 이제 해서 전투 그다음에 성장 경험치 얻고 정비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순환 구조 이게 나와 있는 정도가 이제 알파 빌드 정도. 베타 빌드는 거기서 컨텐츠 더 찍어내갖고 스테이지는 이렇게 구성될 거고 저희는 PVE 이외에 이런 컨텐츠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PVE하고 다른 컨텐츠들이 이제 게임 내에서 빌드 내에서 보이는 정도가 베타 빌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릴리즈 버전인데 릴리즈 버전하고 베타 빌드 사이에는 폴리싱 기간이라 그래서 게임을 계속 업데이트 이제 그래픽하고 이런 거 흔히 말하는 저희는 돈을 붓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퍼블리싱이 진행되는 그 빌드 단계는 베타 빌드입니다. 그전에는 계약을 안 해요. 예전에는 알파와 프로토도 계약을 했는데 게임이 완성까지 못 가고 엎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2013, 14년도에. 그때 이후에 모든 퍼블리셔들은 베타 빌드나 이때부터 이제 계약을 하고 그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빌드 단계이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 단계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아까 말씀드린 BM 이 BM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인앱 퍼처스 저희는 그렇게 뭐죠? 유료 상품 유료 상품을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 할 것인가를 봐요. 왜냐면 퍼블리싱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물론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밌어야지 사람들이 하니까. 그거 말고도 매출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사업을 하면서 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BM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른 것과의 얼만큼 유사성이 있는가를 보는데 이거는 제가 유사성이 높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너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소싱할 때 도탐류 비슷한 게임을 한 220개 정도를 봤어요. 물론 그 중에서 완성까지 간 게임들은 한 70개, 80개 정도고
다들 알파 빌드, 베타 빌드 갖고 와서 아 저희 게임 아니 너무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딱 보면 이제 도탑인 거죠. 이제 일반적인 퍼블리셔들, 저가 퍼블리셔 할 때는 저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동남아까지 해당 마켓 아이디를 다 만들어서 해당에 있는 리스트 다 해놓고 1위부터 50위권에 있는 게임들 다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게임들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다 봐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맞는 게임들을 고르죠. 뭔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네. QA팀의 고용 포트가 어떻게 돼요? QA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대부분 처음은 계약직으로 시작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시작을 하다가 대부분 이제 2년 대부분 이제 계약직에서 정직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6개월, 12개월, 2년인데요. 들어와서 자질을 보이는 사람, 아니면 QA 쪽에 뭔가 되게 성실한 사람은 6개월쯤에 많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고요. 우리나라 노동법상 그 계약직은 2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직이 되지 못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QA에서 기획으로 넘어가나 이러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모든 회사들이 다 QA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큰 회사의 QA 조직은 배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되게 ML 디자인 이런 쪽까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개발팀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큰 회사의 QA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 빈손으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자본금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빈손으로 한다 그냥 무작정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본금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네, 자본금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 이전에 뭐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창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2억 정도까지 마련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부채는 대표가 지게 됩니다. 연대보증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표님들도 되게 저희가 이걸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셔요. 그거 아니면은 자신이 어느 정도 게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빈손으로 시작하지 말고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덕트에 대한 기획서하고 알파 빌드 정도까지가 있을 때 창업을 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VC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심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전에 기획서도 없고 아니면 기획서만 있거나 기획서도 없거나 이럴 때는 VC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럴 때는 자기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대출을 지원을 빙자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아까 그 악순환 구조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대출 안 된다, 파산 안 된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구조에 빠지게 돼요. 무한 이 구조에 빠지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안 좋아요. 혹시 또 뭐 다른 거? 네? 처음 질문하시는 거 되게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돼요. 네? 보통 저 게임 작가 같은 경우는 서류 면접 있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서류 면접을 통과하죠. 바로 통과한 다음에 바로 계약서를 쓴다는 말도 있고, 혹은 서류 면접을 통과하고 2차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사 담당부랑 하는 심사 면접이 있다고 하고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중소 정도 되는 회사에서는요 서류 면접과 이후에 대부분 사장 면담이 있습니다. 뭐 면담이나 뭐 식사, 커피 한 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소 쪽에서는 서류 이외에 1차 면접, 2차 면접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2차는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2차가 뭐냐면 인성과 연봉 협상. 이걸 2차 면접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것 같은 회사들은 서류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습니다. 서류 면접은 말 그대로 서류 지원한 거와 포트폴리오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1차 면접은 그 합격한 사람들을 불러서 필기시험 플러스 해당 직무 팀장급들과 기술 면담을 합니다. 네가 이 직무에 대해서 실제로 얼만큼 알고 있나 라든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신입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빡세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네가 그 열정은 솔직히 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과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는 게 되게 말은 거창하긴 한데 가서 게임을 만들고 하는 건 다 뭉쳐서 조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내에서 되게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되게 거칠게 하거나 아니면 말 표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되게 꺼립니다. 이분들이 1차 면접에서 거의 커트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면접에서는 가서 이제 자기 그 직무에 대해서 질문 들어오는 건 아는 대로 얘기하되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막 계속 머리를 흔든다든가 막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이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차에서는 이제 인사팀에서 연봉 협상과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작은 회사 들면 이제 대장이란다. 사장이라든가 이사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고향은 어디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개개인적으로 진행되는 아니요. 공식적으로 거의 다 회의실에서 1차, 2차는 1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하고 앞에는 3명 내지 2명, 그 다음에 3명 내지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까 끝에. 안 됩니다. 저 회사 잘려요. 아니 뭐 제가 나중에 좀 지나간 케이스나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사용했던 이런 정도의 시험을 본다라는 건 아마 물어볼게요. 그렇게 가능한 것들이 있는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 먼저. 예. 프로그래머 학과를 다니는데 그 안에 QA로 전향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QA로 전향을 할 경우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과 QA 취업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QA는 아까 제가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QA도 아무나 다 뽑진 않아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게임을 얼마큼 깊게 이해하는가를 봐요. 근데 아까도 제가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래밍 하시면서 이제 QA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둘이 뭐 연관하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게임 알기 위해서는 게임 네. 프로그램이 맞다고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저는 알고 싶고 되게 하고 싶은 건 QA였다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저희 회사 내에서 QA 쪽 하셔서 지금 수석까지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요. 예, 그분 거의 전설입니다. QA에서 정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회사마다 좀 틀리겠지만 40%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들 선임되시고, 그 다음에 책임되시고, 좌석되시고, 수석되시고, 저희 회사 내에서 그렇게 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밑에 사원급 QA들을 계속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이끌고 나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기존의 게임 유지 보수보다는 새로 개발되는 게임 개발팀이랑 같이 일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개발 쪽에 대해서 의견을 되게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잡으시는, 만약 나는 그쪽으로 TA 스페셜리스트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QA에서 다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라는 거는 좀 비추고. 네? QA에서 이제 나중에 프로그래머로 돌아가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해주신 사례는 말 그대로 이제 QA로 들어오셔서 QA 진행하시다가 정직원으로 되셨어요. 정직원에서 진행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밑에 직원들 하다가 이제 관리직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거의 책임급 간다고 생각하면 거의 팀장, 파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이제 자기들 10명에서 12명, 그리고 자기가 프로젝트 몇 개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QA 조직이 한 70명 정도 돼요. 네? QA팀 지원하려면은 네. 그 만약 평소에 게임 리뷰 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포트폴리오 되나요? 네, 제일 좋은 건 저희 그 구글 플레이 가셔갖고 매출 순위 아시죠? 카테고리 매출 순위 눌러서 1위부터 20위권 내에 있는 게임 하나 골라서 그거 찐득 해보세요. 해서 그걸로 이제 한
중수 이상? 그냥 내가 이 게임에 있어서 한 중급 이상은 됐다 정도로 플레이를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그냥 깊게 파가지고 네. 깊게 파서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하나를 깊게 파는 게 좋아요. 세개 정도, 세네 개 세네 개 정도 깊게 지금 미국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거 있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예, 얇게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뭐 게임 기획하시는 분도 있고 QA도 그렇지만 하나를 깊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네, 예. 요번 연도에 네. 게임을 출시한다고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면은 근데 유저가 선호하는 현재 게임의 트렌드가 있어요. 원래 2016년도에 출시를 하신다고요? 게임의 장르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솔직히 메인 트렌드가 RPG라는 건 한국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RPG를 빼야 돼요. 저는 RPG가 한국에서 유행이니까 나는 RPG를 하겠다라고 하면 말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되면은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RPG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자금의 문제, 마케팅의 문제 이런 게 가요. 요즘에 게임들 저희 같은 경우에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럼 출시를 할 때 게임의 물론 폴리싱이라든가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출시 후에 6개월 동안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시고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출시 전에 정해요. 그거와 승부를 하셔야 돼요. 같은 종류로 나가신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장르를 어떻게 보면 되게 매니아층이 항상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출 순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테고리 있잖아요. 1위부터 100위까지 말고 100위부터 그게 500위까지 나와요. 다 끝까지 확장을 하시면 300위에서 더 내려가요. 근데 보자 1위부터 100위권 정도만 찍으면 매출 순위 100위권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찍히거든요. 오히려 커요. 예. 네. 물론 약간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나는 내 포지션을 내가 만드는 게임의 포지션을 한 150위권에서 200위권 찍겠다. 그래서 매일 뭐 몇백만 원씩 해서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시고 보시면 되게 특이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세븐데이즈라든가 아니면 뭐 거지 키우기 같은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애들 옷 갈아입히는 그런 류의 게임도 있고 연애 시뮬레이션도 있고 약간 근데 약간 유행이 지나간 건 템플 타이탄 같이 이렇게 클리커 게임은 좀 유행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시작하지 마세요. 어떤 장르를 알면 제가 창업을 하죠. 아니, 물론 전 알고 있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모든 건 100% 진행되지가 않잖아요. 제가 여기서 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나중에 안 됐을 때를 저는 되게 두렵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리스크가 있으면 제가 져야지 그거를 리스크를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장르 RPG는 피하시고 매니아층이 있는 TCG는 너무 그래픽 아스 리소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게임은 불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PC에서 스마트폰하거나 스마트폰에서 PC로 가거나 네네. 장르에 있어서 RPG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PS가 그랬다가 그런 트렌드의 전환을 있는 데 있어서 특이한 이유가 예, 최근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 RPG와 이제 FPS 다음에 유행한 장르는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약간 디펜스류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디펜스류. 디펜스류라는 게 확장을 하면 AOS 정도가 장르가 되고요. 아니면은 뭐 모바, 중국에서는 이걸 모바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AOS, 중국에서는 모바라고 부르는데 메인글로리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예, 그거 되게 게임은 재밌었는데 조작이라는 게 이게 되게 똥망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게임은 항상 그 출시하는 하드웨어의 스펙을 따라가요. 게임이 점점 이제 이번에 갤럭시 또 나오고 아이폰 이제 조만간 또 7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한순간에 게임은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올라가긴 할 건데 그 질문 주신 이제 학생이 게임의 트렌드를 국내로 한정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거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은 좀 트렌드가 틀려요. 근데 한국의 트렌드는 저는 다시 약간 이거는 약간 전문 용어로 저희가 실시간 동기화와 비동기화라고 부르는데 내가
어디 아레나 같은 거 들어갔을 때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유저 정보를 불러와서 그냥 컴퓨터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비동기화라고 부르고 요즘에 클래시 오브 클랜이 아니고 뭐지? 클래시 로얄 보시면 실시간 유저로 붙잖아요. 그거를 활용한 디펜스류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만드시는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먼저 하세요. 거짓 키우기나 네. 바운스볼 같이 이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네네. 그 돈벌이 수단이 광고료잖아요. 네네. 광고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광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 CIC, 뭐 CIP, 뭐 CIE 뭐 이런 식으로인데 이게 뭐냐면 클릭당 돈을 주는지 클릭한 유저가 들어가서 물품을 이제 보는지 아니면 클릭한 유저가 들어가서 물품을 구매하는지가 이제 그 방법이에요. 근데 예전에 처음 광고 시장이 나왔을 땐 클릭만 해도 돈을 줬는데 지금은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 게임을 깔고 설치하고 레벨을 몇 달성해야지 주는 이런 되게 악독한 광고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100만 다운로드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억이상은 나올 거예요. 액이상. 근데 그냥 만 단당 한 7, 800? 누적으로 총 봤을 때 이렇게. 누적이 아니다. 한 월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생각외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출시하잖아요. 게임을 출시하고 다운로드가 1000을 넘기는 이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넘기는 거는 그냥 생각외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나름 한다는 바이럴로는 넘길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각 회사마다 마케팅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캐시 슬라이드가 엄청 성공한 거. 캐치 슬라이드는 광고 쪽에서 엄청 성공한 케이스죠. 예전에는 뭐 에드라떼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캐시 슬라이드가 거의 광고 쪽에서는 거의 좀 뭐 탑 3 안에 들죠. 그리고 오피닉스라는 게임 회사를 알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옛날 회사예요. 근데 그쪽이 광고 쪽 중심 플랫폼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쪽 회사는 퍼블리싱을 하는데 광고로만 형성되어 있는 게임만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그런 게 광고 쪽을 하면 유저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요즘에는 저희가 트래픽이라고 그러는데 트래픽으로 되게 광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저희 컴투스 게임빌이 같이 하이브라는 그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그 트래픽이 한 4억 넘어요. 4억이 넘다 보니까 그쪽에 게임을 출시만 해도 기본적으로 깔리는 베이스가 몇백만 나요. 이거는 그냥 일반 회사가 게임을 출시했을 때 그 회사가 100만 원을 올리는 거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출시했을 때 한 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요즘에 다 플랫폼 뭐 토스트, 오븐, 넷마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요즘 추세고 아까 말씀드린 모비익스라는 회사가 광고 쪽으로 트래픽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정리할 게 있으면 되게 시간 많이 됐네요. 많이 봤어요. 혹시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